아까 호흡하는 것 하다가 그만뒀는데, 호흡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데, 처음 만나면 안녕하세요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안녕하세요가 정말 상대방이 안녕한지 묻는 건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물었을 때, 내가 요즘 몸도 별로고 안 좋고, 할 일이 많아가지고 별로 안녕하지 않은데, 라고 대답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냥 안녕하세요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람하고, 처음 만난 사람하고 서로 이제 대화하고 말문을 트고 접근하기 위한, 어색함을 풀기 위한, 그 과정, 그러니까, 일종의 박자 맞추는 거잖아요.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이게 박자 맞추거나 리듬 맞추기 위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기 위한 말문 트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람 따라서 인사를 별로 안 하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인사를 안 하면 딱히 그게 말하기가 좀, 인사도 안 하고 들이대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익스큐즈미가 그렇게 이제 상대방한테 말을 하겠다고 서로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인데, 이것도 호흡이란 말이죠. 그렇게 행동에 또 말에 호흡을 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지 아니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시작할지 어떻게 끝낼지, 뭘로 시작할지, 어떤 단어,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상대방한테 어떤 주의 환기를 시켜가면서 호흡에 들어갈지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호흡하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호흡, 행동원칙, 그 사람의 패턴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독심술이기도 한데, 어떤 식으로 호흡하는 건지, 어떤 주기를 만들어가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 일부러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호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호흡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성격인 거고,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사람을 너무 분석적으로 봐가지고 그렇긴 한데, 처음엔 재미있어요. 또 해봐야 될 거기도 하고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것도 있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여기가 지금 돛 닦는 거라서, 돛 닦으면 결국 옛날처럼 하면은 사주 관상 기문 이런 것도 이해해야 되고 하거든요. 이게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생긴 거 보고 관상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러면서 미래를 알아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겼을 때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고, 또 나도 마찬가지고 아치로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행동하니까 어떤 지의 결과나 어떤 성격으로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호흡을 안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걸 알게 돼요. 이 세상의 깊이도 그렇고. 그래서 호흡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걸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고 연구하니까 아니라고 다른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호흡이에요. 주기잖아요. 기본적으로 호흡은 주기성이 있잖아요. 일정하게 움직여야 돼요. 리듬을 가져야 돼요. 어떤 리듬을 가지고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데, 그 리듬이 먹는 건지, 지식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루하루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지 않아요. 어느 날 잘 되고 어느 날 안 되고, 어느 날은 결론을 내려고 자꾸 하고 어느 날은 결론보다는 뭔가 계속 찾아보려고만 하고, 이런 식의 성향이 틀려요. 그때 우리는 공부할 때도 공부만 한다고 해서 계속 같은 식으로 외우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읽고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읽으면서 정리하고 내일은 읽으면서 새로운 걸 찾아내려고 하고, 분명히 성향이 다르다고. 이건 지식도 리듬을 탄단 말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리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리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주변이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도 재밌는 거예요. 그것도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호흡을 보냐에 따라서 어떻게 자기를 변화시킬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으로 수련한다는 얘기는 호흡을 맞춰서 자기를 성장시키는 것이 돼요. 호흡에 맞춰서 성장한다는 게,
중국식으로 중국은 호흡을 인동맥 돌리는 걸 호흡이라고 하는데, 인동맥 돌려가면서 자기 리듬 맞추고 인동맥 돌리는 것으로 자기 성장하는 엔진을 삼고 있는 거거나, 인동맥 돌리는 것으로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호흡을 맞춘다는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내가 변하고 달라져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차고 지는 것을 인동맥 돌리는 것에 맞춰서 설명하기도 하고, 1년 12달을 거기에 맞춰서 설명하기도 해요. 이게 뭐 그럴듯하게 설명하려고 하거나 연산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루도 마찬가지로 인동맥 돌리는 것에 맞춰서 12시간에 맞춰서 설명하고, 한 달, 1년, 이게 그렇게 인동맥에 맞춰서 자기가 살아가라고요. 인동맥에 맞춰서 호흡하고 하라고요. 인동맥 돌리는 것이 호흡이 아니라, 인동맥 돌리는 그걸 가지고 자기 호흡을 삼아서 하루 호흡, 한 달 호흡, 1년 호흡, 한평생의 호흡을 해 나가라고요. 이런 과정에서 뭔가 획득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대처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수련이 되는 거지, 그냥 인동맥 돌렸다고 해서 그것만 열심히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돌렸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금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면 법문도 비슷해요. 법문도 돌리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바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것은 호흡인 거고 죽이고 리듬을 얘기하는 면이 있는데, 부처가 처음 초전 법륜지에서 얘기하는 걸 처음 법륜을 돌렸다는 건데, 이게 첫 호흡을 시작했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그 호흡에는 목적이 있고 박자가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면서 의미하는 거, 그리고 처음 시작하면서 돌리는 건데, 돌리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주기가 딱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퀴이기 때문에 여러 바퀴가 주기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동맥 도는 이 바퀴로 하루 돌아가는 것을 만들고, 하루 돌아가는 것이 한 달, 12달, 1년, 10년 돌아가는 것을 맞추는 거고, 이건 시간적인 거고, 공간적인 것은 나 돌아가는 것으로 집안을 돌리고, 집안 돌아가는 것으로 내 직장을 돌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 마을을 돌리고, 그리고 또 그 돌리는 것은 나라를 돌리고 천하를 돌려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호흡이잖아. 다 하나의 호흡으로 가정의 호흡이 되고, 마을의 호흡이 되고, 나라의 호흡이 돼요. 이것도 다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호흡 하나에 단순히 폐로 들어갔다 나갔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호흡에 의해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형이상학적인 거, 하학적인 거, 이런 시간적인 거, 공간적인 것이 같이 어떻게 호흡해 나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이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운명을 알고 숙명을 알고 이 명을 이해한다는 건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 호흡과 맞춰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호흡에 맞췄기 때문에 그 운명이 보이는 거고 세상에 돌아가는 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은 단순히 폐호흡에서 끝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되고, 그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질적 크기, 인격이 돼요. 인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호흡에도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확장하면 끝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주도 내가 움직이게 돼요. 내 호흡에 맞춰서 우주가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법륜에, 기어에, 내 기어처럼 호흡도 기어가 돌리는 게 기어 같잖아요. 내 기어에 우주에다 어떻게 맞춰서 있으니까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선은 이 태양계도 하나의 호흡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수성, 금성, 토성이든 뭐 이렇게 오행에 맞춰서 일본 이름 지었잖아요. 뭐 수성이 먼저인지 내가 이거 수성이라고 해놓은 게 먼저인지는 이름을 어떻게 뭐가 먼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오행에 맞춰서 정해놓고 수, 목, 화, 토, 로 굳이 정해놓는 건 내 오행으로 천체의 오행을 보든가 천체의 오행으로 날 보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다 호흡이에요. 나의 오행 호흡에 맞춰서 이 천체가 움직이고 있다고요. 아니 거꾸로긴 하죠. 거꾸로라고 생각하죠. 이 천체의 호흡에 맞춰서 내가 살아간다고, 이 세상이 날 살아가게 하지 내가 세상을 살아가게 있다고 하지 않은데, 아까 말한 대로 항상 이쪽이 있으면 저쪽도 맞다고요. 천체가 날 살아가게 하면 나도 천체를 살아가게 할 수 있어요. 그 브레이크를 한번 건 게 날 발견한 거고, 브레이크를 건 다음에 내가 악셀레이터를 밟는 이 주체성을 가지기 시작할 때
드디어 법륜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법륜 돌린다는 건 내 주체성이 형성된다는 거잖아요. 부처가 처음 법륜 돌리는 이유가 이제부터 내가 설명하면서 너희를 가르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시작은 시작된다고요. 불교적 시작은 초법륜제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나로 인해서 비롯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호흡을 시키고 있잖아요. 내가 첫 호흡을 하는 거. 그리고 그 호흡이라는 게 그렇게 내가 살고 나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이걸 이렇게 유기적으로 기어 맞물리듯이 살아가듯이 이게 보듯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호흡이에요. 그리고 깨우침도 해야 하지만 글을 차근차근 쓰고 싶지만 이게 잘 안 돼요. 부드럽게 예쁘게 말해야 하는데 원래 성격이 지랄이고 성장 과정이 꼬여서 독설이 심하게 돼요. 기자천이 우려되어서 깨달음을 추구하라고도 했지만 여기 기자천은 기수련이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자천이라고 하는 건 좀 기수련이 이미 일반화에 대한 단어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여기 왜 이렇게 썼나? 이것도 옳은 거라고는 못하겠네요. 오랜 역사가 있고 많은 말들이 있다 보니 그 허상과 실상을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9단, 8단을 왕래한 사람이 해능과 신수의 계도성을 평가하는 것이 과거 내려온 것과 별 차이가 없어 실망한 적이 있어요. 역시 관습적 관념이라는 것이 무섭고 자기가 가치 기준과 주관을 갖고 세상을 보고 살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았지요. 여기 계도성을 쓰고 설명해 줘야 되나? 다 잊어먹었는데? 원래 무의식을 하나씩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써가지고 설명하지? 우선 이 세상이 알려져 있기에는 해능이 신수보다 훨씬 낫다고 나오는데 내가 본 바로는 신수가 나아요. 그리고 신수가 쓴 계도성을 보면 사람의 차근차근 수련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그러니까 점진적인 수련으로 써 있는 면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써 있던 건가, 그게? 이건 다음 주에 강의해야 되나?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하시면 아니면 여기 써줄 수 있어요? 누가 그 계도성 2개를? 여기에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여기. 거기도 있나?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 찾아서 내용에 나왔습니다. 왜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저기 저 노트에 있긴 한데 예전에 해놓은 거라서 잘 모르겠어요. 찾았습니다. 네이버 찾았어? 한글 전에 나서 그렇긴 한데 생각을 더 하고 다음 주에 이거는 할게요. 준비를 안 했는데 다음 주에 이게 써놓고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 계도성은 그렇게 하고 학철. 예, 근데 설명하면 재밌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거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게 한데 그냥 재미로 그냥 내 국어 실력이 드러날까봐 걱정되긴 하는데 그 문법적인 거 따질 것도 문법적인 것도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거 잘못하면 무식이 털려날 수도 있거든요. 블로그에다 올려주세요. 뭔가 준비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철대오 대각 활용 관통 견성 성불 한 번에 커다란 깨침으로 해결될 거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과거 여러 고승들이 그렇게 말한 것도 있고요. 어디서나 어설픈 자가 이를 저지르게 돼요. 근래 100년 안에 남의 큰 스승이 될 만한 스님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100년 전에는 있었냐면 그것도 아니죠.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중으로 성공한 자는 결코 없어요. 만약 가야 9단이죠. 그 이상은 없어요. 왜요? 아미타불의 말로는 이 나라는 불교국가가 아니랍니다. 이게 굳이 자꾸 이런 식의 글을 쓴 게 많아요. 그러니까
확철되어 하는, 그러니까 견성, 성불에 해당하는 거예요. 한 방에 수련해서 어떤 그 수련을 다 한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게 많잖아. 제가 이 뒤에도 많이 썼고 다른 곳에서 많이 썼어요. 그게 제 성격에 걸리적거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방에 갈 수 있는 게 없거나, 그거 이전에 이 경군하는 게 있거든요. 꼭 세상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다, 뭐 저건 저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이런 것이요, 저건 저런 것이요 하고, 뭐 의미성 있는 듯이 말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성격상 비판적인 면이 많아가지고 다른 분들이 말을 할 때 조금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경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결론만 딱 얘기하고 결론만 얘기하고 안다는 듯이 말하는 것에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데, 꼭 이렇게 선종 유풍이 있는 사람들, 선종적으로 또 그렇게, 그러니까 우두방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정신적인 수련을 한다고 하나, 아니면 지적인 수련을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고하는 과정을 설명 안 하고 끝난 거예요. 결론 난 것만 얘기하면서 안다는 듯이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짜증이 났거든요. 그래서 사고 과정, 사고하는 방법, 그렇게 결론의 이유, 그런 걸 보여주면 나도 그렇게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안 해준 게 조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비판을 많이 했어요. 많이 쓴 것 같아. 그렇게 한 방에 안 되니까. 화두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알아지는 것이 없거든요. 화두에서 수련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쫓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면, 그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화두에서 수련을 한 게 거짓은 아닌데, 그것만 얘기하니까 짜증이 나요.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 과정을 얘기하지 않으면 못 가는 사람도 많아요. 화두가 이게 수련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잘 돼요. 재밌어요. 또 저 같은 사람은 차라리 그게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까지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보편성이 없는 수련법이긴 해요. 불교에서는 뭐 상근기만 하시는 쌤이나 자찬. 말은 그렇게 해놓고 다 상근인 것처럼 화두하잖아요. 자기가 상근기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기 힘들어 한다니까요. 왜 화두해요? 돈 봐서는 화두 백날 해봐야 안 될 사람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화내겠죠. 근데 대부분은 화두로 수련 못 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화두로 수련 안 되고 있는 거잖아. 안 그랬으면 벌써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한두 마디 해주면 다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정도는 돼야 그 화두 가지고 수련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수련 안 되니까. 화두는 한두 번 해서 이해 못하면 때려쳐야 돼요. 못해요. 근데 참고하던 계속 앉아있어요. 네, 그건 또 다른, 그건 이제 나중에 대해 종고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화두하는 그 책에 만들어진 건 송나라 때 만들어진 건데, 그건 원래 화두하고는 다르죠. 화두를 이용한 수련법이에요. 화두가 아니에요. 좀 다른 거예요, 그건. 관아선, 그렇게 하는 건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전등록이나 벼감록에 있는 식에 있는 건, 그건 대화거든요. 어떤 고승하고 하는 대화인 거고, 그 대화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걸 다 생략하고 그것만 써놓은 것인 거고, 그걸 이용해서 수련 방법을 만들어진 건 송나라 때가 넘어와서는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고 해야 돼요. 어설프게 하면 어설프게 흉내내다가 끝난다고요. 그게 안타까워서 하는 거죠. 더 이상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내가 보기에 증오라는 자천도 별로라고 생각해요. 차이나에는 수당 때 몇몇이 있지만 이건 오해가 있어요. 그들이 불교를 이용한 거지 불교적 자천으로 성공한 건 결코 아니죠. 유명한 인자나 환벽, 조주, 양산이 괜찮고요. 진수도 이들 못지않는 계제가 있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실제를 알아보는 능력이 없고 내려오는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만 믿는 버릇 때문이겠죠. 솔직히 해능의 계제는 볼품없던데 나머진 잘 모르겠습니다. 일일이 따져보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이 수당 때 어쩌다가 그 중국에 이런 인간들이 갑자기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건 상당히 배가 아파요. 근데
현재 한국 불교 앙상도 저기 해능 밑으로 해능 밑에 있다고 해서 해능한테 배우는 건 아니죠. 이건 다 그 후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족보를 만든 것이 있는데 사실 뭐 해능이 가르쳐서 이 사람이 스풀리앙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렇게 어떤 그 선종이라는 대단한 불교를 만들어낸 거죠. 왜 배가 아프냐면 우리나라는 못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해줬다면 또 그 나름대로 뭔가를 해줬을 텐데 그걸 굳이 중국에서 했다는 게 상당히 짜증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때 발해나 뭐 삼국 통일신라면서 이러고 나라가 박살났다가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있는 혼란기인데 옛날에 이런 나라들은 얘네 나라도 수나 당이나 이렇게 혼란할 때도 혼란했을 때인데도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정신적인 성장을 한 게 좀 많이 아이러니하거나 배가 아프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 이후에도 나오지 않거든요. 많이 없거든요. 그 이후에도 이 정도 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불교도 그렇고 불교 외 다른 곳에서는 있다가는 잡혀 죽었죠. 힘들었죠, 살기가. 그래서 문화적인 그 포용력이 자꾸 협소해지는 과정으로 우리나라 역사가 진행되어 온 게 안타까웠던 거죠. 그러니까 선종은 상당히 위대한 종교예요. 아직 전에도 얘기했듯이 선종만큼 나아간 종교는 아직 없어요. 그것이 대단한 것이는데요. 결국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똑같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그냥 도교라고 해야 되나, 실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약간의 치졸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심하면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아직 시작 단계라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넘어가면 언제쯤이면 이런 선종만큼의 그 경지를 이룰지는 사실 요원하죠. 우리나라 불교도 선종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안 되게? 네? 우리나라도 선종을 따라가는데. 네. 고착화된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종 자체는 무주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즉 그걸 뭐 조사전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데 말 그대로 아무나 이건 이해 못해요. 우리나라 선종한다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왜 송나라 때 그런 현상, 그런 화두를 이용한 수련법이 나왔냐면 처음에 그런 선종이 나올 때는 선종을 만들겠다고 나온 게 아니라 깨달음에 대한 궁구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송나라 오면서 그걸 가지고 체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때 일어난 그런 불교에 있었던 현상을 가지고 하나의 틀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후에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냥 화두는 틀에 의해서 만들어진 틀이 없다고 하는 그 선에서 선을 만든 거잖아요. 그건 과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단순 반복이에요, 그건. 차이를 만든 반복이 아니라 단순 반복이라서 그건 안에서 썩어 들어가요. 시작은 거창했는데 점점 세상은 얽매이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관용 정도 뭔가 할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면 이것도 분명히 점점 더 고착해야 되고 프로그램은 되거나 아니면 좀 생명력 떨어지는 어떤 그 상황에 나오게 되지 않나요? 원래 역사는 다 그렇게 진행되는데 시작은 그렇듯 했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고리타분해지고 우리가 비판했던 종교적인 거나 프로그램적인 거나 뭐 틀에 대한 거나 나중에 다 나와요. 또 항상 그렇게 되어 가잖아요. 왜냐하면